내일 모레가 시어머니 팔순잔치예요. 그날 노인네가 제 이름으로 선산 땅 문서 완벽하게 넘겨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철저히 이용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30년 세월을 묵묵히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멸시와 철저한 배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죠. 오늘 저희 스토리텔러에서는 돈에 눈이 멀어 사람 귀한 줄 모르던 시댁 식구들에게 통쾌한 일격을 가한 58살 영애 씨의 반격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종일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어대던 영희 씨는 퇴근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14년을 꼬박 몰아 엔진 소리마저 덜덜거리는 낡은 해치백에 시동을 끄며 그녀는 부어오른 무릎에 파스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향한 곳은 따뜻한 그녀의 집이 아니었죠.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으니까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영희 씨는 겉옷만 대충 벗어 던지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나 제사 스트레스라는 말은 남의 집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피할 수 없는 30년짜리 일상이었죠. 프라이팬의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들도록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리모컨 채널만 돌리는 소리가 주방까지 메아리쳤습니다. 밤 8시가 훌쩍 넘어서야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 동서의 등장이었죠.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왔던 영애 씨와 달리 수진 동서의 손에는 번쩍이는 로고가 박힌 명품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잘나가는 피부과 원장 사모님. 그 화려한 타이틀이 수진 동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비가 와서 길이 어찌나 막히던지. 오냐, 우리 둘째 왔니? 피곤한데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어? 천천히 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단번에 두음개는 높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진 동서가 콧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의 품에 빳빳한 흰 봉투 하나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했던가요? 이 집안 며느리의 서열은 그깟 돈봉투의 두께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형님,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손에 물 닿으면 바로 습진이 생기는 피부라 돕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주방 문턱에 삐딱하게 기대서서 던지는 동서의 가벼운 한마디에 영희 씨는 그저 묵묵히 도마 위 팔을 썰어 내려갔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날아온 시어머니의 호통은 영희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얘 큰애야. 둘째 왔는데 따뜻한 차랑 과일 좀 안 내오고 뭐하니? 애 피곤하다잖니. 30년을 뼈 빠지게 헌신한 큰 며느리는 그저 부려먹기 좋은 식모였고 1년에 돈 몇 푼 쥐어주는 둘째 며느리는 모셔야 할 상전이었습니다. 기름찌든 앞치마를 두른 영애 씨의 구분 등 위로 서러움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굴레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가족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평생을 스스로 다독이며 바보처럼 살아온 영희 씨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루했던 제사가 막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뒷베란다로 향하던 영희 씨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굳게 닫힌 화장실 문틈 사이로 수진 동서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나긋나긋하고 우아하던 사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자 며칠 밀린 거 가지고 왜 이래 진짜. 내가 도망이라도 가? 저 늙은이 선산 땅 문서고 내 손에 들어오니까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
영애 씨는 그 자리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밀린이죠? 늙은이? 그리고 선산 땅 문서? 피부가 원장 사모님이라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던 동서의 입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천박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영애 씨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견고해 보였던 동서의 완벽한 성벽에 처음으로 치명적인 균열이 목격된 순간이었죠. 가짜 명품백 뒤에 숨겨진 동서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땅 문서에는 어떤 더러운 욕망이 얽혀 있는 걸까요? 영애 씨의 기막힌 반격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가족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돈 냄새 앞에서는 평생 내 편일 줄 알았던 남편마저 남보다 못한 구경꾼이 되더군요. 저희 스토리텔러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이 기막힌 배신감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삿날 밤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동서의 섬뜩한 통화 내용. 그날 영희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설마 그럴 리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차갑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동서는 가족 단톡방에 서울 한복판 고급 호텔의 연회장 예약 영수증을 떡하니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화려한 이모티콘과 칭찬이 쏟아졌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그 이면의 굳은 일은 고스란히 영희 씨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 50여 명에게 일일이 안부 전화를 돌려 참석 인원을 파악하고 답례품 수건을 수백 장 접어 포장하는 일. 심지어 잔치 전날 먼 길 오시는 시골 친척들을 위해 집에서 치를 다과상 장만까지 모두 영애 씨에게 떠넘겨졌습니다. 호텔 뷔페값은 둘째가 냈으니 돈 없는 큰 며느리가 몸으로 때우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식이었죠. 주말 오후 영희 씨는 묵묵히 시어머니 집 베란다 창틀을 닦고 있었습니다. 팔순 잔치를 앞두고 집안 대청소를 하라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있었으니까요. 시큰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닦던 중이었습니다. 걸레질하던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걸렸습니다. 장롱 밑바닥에 테이프로 허술하게 붙여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영희 씨. 순간 그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시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시댁의 유일한 재산인 7,000평짜리 선산 땅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중자, 즉 땅을 물려받는 사람의 이름란에 박수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감도장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병수발을 들고 제사와 명절을 홀로 감당한 건 영애 씨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남인 남편도 장손도 아닌 얄미운 둘째 며느리에게 그 귀한 땅을 몰래 넘겨주려 했던 겁니다. 제삿날 밤 화장실에서 수진 동서가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외치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늙은이 땅 문서 곧 넘어오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영애 씨는 몰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 앞에 그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이라면, 평생을 가난 속에서 함께 고생한 내 남편이라면 같이 분노해 줄 알았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어떻게 나한테, 아니 어떻게 장남인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영애 씨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뭐 그런 걸 몰래 뒤져보고 그래. 동서가 병원장 사모님잖아. 강남 바닥에서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 우리도 가만히 비위 맞추고 있으면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거 아니야. 당신은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콩고물. 그 비참한 단어 하나에 영희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의 30년 피땀 어린 청춘이 짓밟혔는데 남편은 동서가 던져줄 알량한 돈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이 집안에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려먹기 좋은 노예, 언제든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불 꺼진 거실, 홀로 식탁에 앉은 영희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억눌러온 한숨과 눈물이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며 사람을 쓰레기 취급한 저들에게 30년치의 뼈저린 청구서를 내밀 때가 온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가짜 명품백과 허세 뒤에 숨은 동서 수진의 진짜 밑바닥을 내 손으로 파헤치는 것. 영애 씨의 시선이 베란다 창밖에 짙은 어둠을 향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착한 며느리의 허물을 벗어 던진 영애 씨의 처절한 반격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애 씨는 수진 동서의 숨겨진 빚더미를 어떻게 찾아내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그 기막힌 추적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까마득한 낭떠러지인 곳. 남편의 그 비참한 한마디에 영희 씨는 3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싶어도 평생 시댁 식모살이만 하느라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머물 방 한 칸조차 없었죠. 숨이 막혀오던 그 절망의 끝에서 하늘은 영희 씨에게 기막힌 진실 하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남편과 다툰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평소처럼 마트 계산대에서 영혼 없이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트 자동문이 열리고 덩치가 산만한 양복쟁이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마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살벌한 분위기. 그들은 곧장 카운터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사진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줌마가 이영희 씨요? 동서 되시는 박수진 씨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똑바로 댑시다. 영희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들이 내민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수진 동서가 맞았습니다.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콧대 높은 피부과 원장 사모님을 왜 저런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동네 마트까지 와서 찾는 걸까요? 본능적인 직감이 영희 씨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며 사내들을 돌려보낸 뒤 영희 씨는 곧바로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연결된 동서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짓 핑계로 다급하게 동서의 위치를 알아낸 영희 씨.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라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간판조차 제대로 떨어져 나간 퀴퀴하고 허름한 고시원 앞이었죠. 멀리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동서의 뒷모습을 발견한 영희 씨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곰팡내가 진동하는 비좁은 복도를 지나 맨 끝방. 굳게 닫히지 못한 문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수진 동서. 명품 코트를 걸치고 돈다발을 흔들며 시댁의 서열 1위로 군림하던 그 여우 같은 동서가 지저분한 장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까 마트에 찾아왔던 험악한 사채업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 병원 망하고 빚잔치 한 거 시댁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가 시어머니 팔순잔치예요.
그날 노인네가 제 이름으로 선산 땅 문서 완벽하게 넘겨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사모님, 그 땅 문서 내일 모레 잔치 끝나자마자 내 손에 안 들어오면 그날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되는 겁니다. 똑바로 아시겠어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습진이 생긴다며 온갖 교태를 부리던 동서는 지금 화장도 다 지워진 초췌한 얼굴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병원은 진작에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를 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돈 많은 사모님 행세를 했던 것은 오직 시어머니의 7,000평짜리 땅 문서를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그깟 거짓말과 돈 봉투에 눈이 멀어 며느리의 30년 헌신을 쓰레기 취급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기꾼 동서에게 콩고물이나 얻어먹겠다며 조강지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남편. 영희 씨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렌즈를 문틈으로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하는 동서의 처참한 몰골과 사채업자의 섬뜩한 협박이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를 옥죄던 억울함과 절망감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화면 속 녹음 시간이 1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은 영애 씨의 거친 손이 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짜 돈으로 쌓아 올린 저들의 오만한 성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완벽한 무기가 손에 들어온 겁니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연회장이 가장 처참한 파멸의 무대가 될 시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연 영애 씨는 수많은 친척들이 모인 그 화려한 잔칫집 한가운데서 이 썩어 빠진 가짜 사모님의 민낯을 어떻게 까발려줄까요? 속이 뻥 뚫리는 기막힌 사이다. 반격이 다음 화에서 낱낱이 공개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새빨간 거짓말이 진실을 비웃는 순간, 여러분은 그 완벽한 가짜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스토리텔러가 준비한 동서 갈등 사연, 드디어 그 기막힌 복수의 막이 오릅니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 당일,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은 전국에서 모여든 친척 50여 명으로 북적였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을 지키는 건 장남인 영희 씨의 남편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수진 동서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동서가 친척들 보란 듯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품에 두툼한 현금 다발을 안겼죠. 어머님! 저 피부과 원장 3호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돈으로 아버님 기일 지나면 크루즈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 저한테 아주 뜻깊은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냐 그래? 우리 집안 기둥은 누가 뭐래도 둘째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산 땅 문서 우리 둘째 며느리 앞으로 완전히 넘겨줄 거다. 그 순간 영희 씨의 남편은 콩고물을 기대하며 바보처럼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환호성이 쏟아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잔치 내내 보이지 않던 큰 며느리 영희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영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대신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화장과 당당한 걸음걸이. 친척들의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영희 씨는 뚜벅뚜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진 동서가 흠칫 놀라며 마이크를 쥔 채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형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밖에서 손님들 답례품 챙기셔야죠. 답례품은 동서가 챙겨야지. 내가 오늘 동서를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 영희 씨는 동서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연회장 메인 스피커와 연결된 선을 꽂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내려오고 거대한 화면에 하나의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곰팡내 나는 고시원 방바닥,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낯익은 목소리.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 병원 망하고 빚잔치 한 거 시댁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가 시어머니 팔순잔치예요. 그날 노인네가 제 이름으로 선산 땅 문서 완벽하게 넘겨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모두 수진 동서를 향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남편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을 밀치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연회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바로 고시원에서 동서를 협박하던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박수진 씨, 강남 사모님 행세하느라 고생 많으셨네. 오늘 여기서 빚잔치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사채업자들이 테이블을 엎고 동서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거품을 물고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처참한 파멸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얼굴 위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30년 무급 식모살이 오늘로 끝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당신은 그 잘난 재수 씨한테 계속 콩고물이나 얻어먹고 살아. 말을 마친 영희 씨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연회장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소리를 등 뒤로 하며 그녀는 연회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영희 씨의 모든 사정을 알고 달려온 친딸이 눈물을 글썽인 채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굳게 잡아주고 있었죠. 가짜 사모님의 몰락과 찌질한 남편의 후회.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뻥 뚫리셨나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풍비박산난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되찾은 영희 씨의 눈부신 봄날. 마지막 제호장에서 그 가슴 뭉클한 결말이 이어집니다. 썩은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결국엔 누구보다 눈부신 새잎을 틔워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았던 팔순 잔치 그 후 가짜 사모님과 뻔뻔했던 시댁 식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스토리텔러 동서 갈등 편의 마지막 사이다. 결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회장 사건 이후 콧대 높던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수진 동서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그날 밤 야반도주를 했고 아직까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땅 문서가 날아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꼴을 본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반신마비가 되어 지금은 초라한 요양원 신세를 지고 계시죠.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콩고물을 바라며 동서에게 굽신거리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밀린 병원비와 요양원비를 혼자 감당하느라 매일 빚쟁이처럼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큰 며느리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만 공짜로 받아먹던 이기적인 핏줄들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반면 영애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아낸 영애 씨. 평생 제사상을 차리고 나무를 묻히던 그녀의 솜씨는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작은 반찬 가게의 어엿한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름때 낀 앞치마 대신 깔끔한 조리복을 입고 굽어있던 등은 자신감으로 꼿꼿하게 펴졌죠. 영애 씨의 얼굴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눈부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영애 씨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구겨진 셔츠를 입은 초라한 중년 남성.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장사는 좀 잘 돼? 당신 반찬 가게 차렸다는 소리 듣고 찾아왔어. 어머니가 당신이 해준 소고기 무국 아니면 밥을 안 드시네.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참으로 뻔뻔하고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자신의 밥을 차려줄 무급 식모가 필요했던 거니까요. 영애 씨는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쏟아버리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경찰 부릅니다. 어머니 밥상? 그거 평생 콩고물이나 바라던 당신이 직접 차려드려. 내 인생에 이제 당신들 몫은 단 1원어치도 없으니까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영애 씨의 매서운 눈빛에 짓눌려 도망치듯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영애 씨의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을 시간. 하지만 지금 영애 씨가 서 있는 곳은 전 냄새 진동하는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인천공항의 출국장이었죠. 그녀의 곁에는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영애 씨의 손을 굳게 잡아준 든든한 친딸이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늘 관절염 파스 냄새가 나던 영애 씨의 어깨 위로는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가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고 탑승한대. 엄마, 여권 잘 챙겨지?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쁜 사진도 100장 찍자. 그럼 당연하지. 엄마 오늘을 위해서 예쁜 옷도 새로 샀잖아. 우리 딸 고마워. 탑승구로 향하는 영애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으로 억지로 묶어둔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영애 씨는 참으로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 홀로 가슴을 치고 계실 전국의 수많은 영아 씨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며 잃어버린 여러분의 눈부신 봄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애 씨의 통쾌한 반격은 여기서 해피엔딩을 맞이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막힌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돈 한 푼 안 보태고 친정 부모님 유산만 쏙 가로채려는 뻔뻔한 시누이들을 완벽하게 제압한 또 다른 사이다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며칠 뒤에 꼭 다시 만나요.